엄마, 요즘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여보, 밥 좀 차려줘. 하루 종일 TV만 봤더니 배고프네. 늙어서도 자식과 남편만 바라보다가는 결국 외로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자기 인생을 살기 바쁘고 남편은 늙어서도 여전히 나를 부려먹으려 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정작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 남에게 휘둘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늙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식과 남편이 아닌 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5가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는 자식, 남편 다 필요 없다. 5가지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면 최고다 중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세우기입니다. 늙어서는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갉아먹는 인간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 애쓰다가 정작 내 인생은 불행해질 뿐입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존재라면 그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부모가 늙었다고 무시하고 돈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이라면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면서 외로움을 채우려 하면 결국 실망만 남습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할 시간에 스스로를 돌볼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정을 위해 참아왔어도 이제는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관계라면 좋지만 평생 무심하고 무책임했던 남편이라면 늙어서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해주길 바라고 늙어서까지 고생만 시킨다면 그런 사람을 왜 내 곁에 둬야 합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도 무조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에너지만 빼앗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이제 멀리해야 합니다. 힘들 때는 찾지도 않다가 자기 고민 들어줄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무조건 끌어안고 갈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함께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만 남기면 됩니다. 결국 노년에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내 행복을 기원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용하거나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70대 김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살았지만 남편은 늙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 차려주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손주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더 이상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연락 오면 반갑게 받았지만 먼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겼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어내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있어도 외로웠던 시간보다 혼자 지내는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늙어서는 결국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면 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곁에 있어도 내 몸이 병들어 누워 있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의 손에 의존하며 사는 삶은 비참할 뿐입니다. 늙어서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남의 손에 기대야 하는 순간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챙겨주는 척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집니다. 하루 이틀 돌보는 것은 가능해도 몇 년씩 병수발을 들게 되면 결국 짜증이 납니다. 엄마, 이번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가족이라는 것도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동은 하루라도 쉬면 안 됩니다. 늙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근력이 없으면 작은 계단에서도 넘어지고 골절이라도 되면 침대에 갇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독입니다. 무조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증상 없다고 방심하다가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늦어지면 목숨을 위협하는 병으로 변합니다. 치아 관리도 필수입니다. 이가 망가지면 씹지도 못하고 결국 영양 섭취가 어려워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치과 가는 게 귀찮다고 미루다가 나중에 틀니 신세지는 순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혼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병원 신세지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끝까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버려지거나 요양원에서 외롭게 늙어가게 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한 노년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72세 이 씨는 젊을 때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운동은 귀찮아서 미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며 살았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부터 몸이 급격히 망가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게 힘들어졌고 혈압과 당뇨가 생겨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아픈 몸으로 혼자 병원을 오가며 서러움만 커졌습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늙고 병든 순간 불편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친구 김 씨는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했습니다. 60대부터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꼼꼼히 받았습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늙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결국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비참해질 뿐입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나만의 힐링 공간 만들기입니다. 늙어서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남편과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신경 써야 할 대상만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 편히 쉴 곳조차 없다면 노년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을 위한 힐링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내 공간이 없으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은 TV만 보고 자식들은 가끔 와서 어지럽히고 갈 뿐입니다. 온종일 부엌과 거실을 전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방 하나라도 좋고 베란다 한쪽을 꾸며도 됩니다. 내 취향대로 가구를 배치하고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힐링 공간이 없으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취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만큼은 가족도 세상도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힐링 공간에서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과 자식이 있어도 온전히 나를 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뿐입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나만의 힐링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68세 정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밥 차려주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자기만의 공간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늙으면 여유로울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 남편 뒷정리하고 TV 소음에 시달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음 편히 쉴 곳 하나 없는 게 서러웠습니다. 결국 정 씨는 작은 방 하나를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뭐라 할까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의자를 놓고 꽃을 키우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공간이 생기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휘둘리지도 자식들에게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공간 하나가 결국 내 인생을 되찾아준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할지 신중히 고민하기입니다. 늙어서는 절대 재산을 함부로 자식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쉽게 내주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외로움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돈이 있을 때뿐입니다. 돈이 사라지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줬으니 효도하겠지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기대하는 순간 실망만 커지고 돈을 빼앗긴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속이 깊어 보여도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나중에 힘들 때 쓰시게 다시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 약속은 사라집니다. 부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돈인데 왜 간섭하냐는 태도로 변합니다. 더 끔찍한 경우는 부모가 남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미리 증여하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형제 간의 갈등도 심각해집니다. 누구는 더 받았네, 누구는 덜 받았네 하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도 이럴진데 사후에는 더합니다. 결국 서로 원수처럼 지내며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 때문에 찢어진 가족뿐입니다. 노후에는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돈을 남겨둬야 합니다. 자식들이 엄마, 그 돈 언제 줄 거야?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어도 목돈을 한 번에 넘겨주는 순간 내 삶은 끝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은 부모 스스로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돈이 있어야 노후가 자유롭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병이 나도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있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재산을 쉽게 넘겨주는 순간 부모는 그들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남겨둬야 합니다. 70세 김 씨는 자식이 힘들다는 말에 결국 집을 미리 증여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챙겨줄게라는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넘긴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예전처럼 살갑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얻어 혼자 살게 되었지만 손주 생일 때조차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주 연락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김 씨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반면 친구 이 씨는 끝까지 재산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이 미리 주면 더 편하게 살 텐데라고 설득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덕에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었고 원하는 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늙어서는 돈이 곧 힘이었습니다.
돈을 넘기는 순간 부모의 가치는 사라지고 남는 건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 갖기입니다. 늙어서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집착하는 순간 외로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엄마, 나중에 봐요라는 말만 듣게 되고 남편에게 집착하면 무시당하거나 짐이 될 뿐입니다. 돈, 사람, 물건 어느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두려워하면 남은 삶이 초조해질 뿐입니다. 늙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 생명 연장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사느니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변하고 떠납니다. 기대할수록 상처받고 바라면 실망하게 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남편이든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아봐야 내 마음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관계가 변해도 재산이 줄어들어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자유를 잃습니다. 늙어서는 언제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72세 이 씨는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늙으니 자식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귀찮아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서글펐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는 걸 멈추고 집착을 버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씨는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도 싹 버렸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연락하면 반갑게 받지만 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날이 와도 미련 없이 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니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결국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자식도 남편도 아닌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이루며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의지할수록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며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늙어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5세 이후에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할 이유 중 첫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늘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습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에 독처럼 스며드는 비합리적 사고방식이며 우리의 인생을 끌어내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인생에서는 신중함과 장기적인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항상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에만 몰두하며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오늘을 허비하고 내일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늘 돈이 급하다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만 어떻게 되면 괜찮아, 며칠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라는 말을 반복하며 실제로 그 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은 그 단기적인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그 순간은 조용해지지만 이내 또 다른 급한 상황을 안고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은 결국 끝없는 임시방편의 반복에 휘말리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난한 친구는 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지금만 넘기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당신 역시 점점 문제 해결을 땜질식으로 처리하게 되고 삶에 대한 긴 안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단기적 선택으로 문제를 키우고 그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그들의 비상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그들이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너무도 진지하게 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만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레퍼토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정이 있어 도와주고 미안함에 또 도와주지만 결과적으로 당신만 손해를 보고 관계는 피로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귀중한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9세의 배 씨는 친구 송 씨와 30년 지기였습니다. 송 씨는 늘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었지만 배 씨는 그가 한때 잘 나갔던 시절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송 씨는 배 씨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번 달 집세만 내면 괜찮아. 바로 갚을게. 배 씨는 의심 없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신비가 밀렸어. 이번만 좀 더 도와줘.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되자 배 씨도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배 씨가 송 씨의 집에 우연히 들렀을 때였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면서도 새로 산 TV와 안마의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배 씨는 그제야 그가 단기적인 위기만 넘기려 했고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송 씨와의 관계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 더 이상 금전적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몇 년간 단기적 요청에 끌려다닌 사실에 화가 나며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해결책만 찾는 친구는 결국 당신을 피로하게 만들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계획을 당신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당신의 인생마저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급한 불을 끄느라 자신의 시간을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그런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응급처치 인생에 휘말리지 말고 당신만의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대체적으로 게을러서 같이 어울리면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대체적으로 게을러서 같이 어울리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노년의 삶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가난한 친구 중 상당수는 생활의 어려움을 운명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텃밭에 나가 흙을 고르고 땀 흘리는 친구를 보고도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바쁘게 사냐며 비아냥거립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삶을 꿈꾸며 부지런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게으른 친구와 함께 있으면 하루가 순식간에 무의미해집니다. 약속을 하면 매번 늦고 결국 만나도 무슨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고 합니다. 당신이 운동하자고 하면 힘들게 왜 그래? 책을 읽자고 하면 그런다고 뭐가 바뀌냐고 말합니다. 결국 당신도 점점 나태함에 물들고 몸과 마음이 점점 처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게으른 친구와 보내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게으른 친구는 자기 생활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타인의 선택에도 간섭합니다. 부지런한 친구가 뭐라도 해보려 하면 그건 안 될 거야. 괜히 힘만 들지라는 말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을 가지면 그것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노력과 성취가 자신들의 무기력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열정을 막고 스스로 편해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들은 뒤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친구는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같이 운동하기로 한 날엔 늦잠을 자고 함께 장을 보기로 한 날엔 전화도 없이 연락이 끊깁니다. 당신은 그들을 기다리다 하루를 허비하고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늦잠 좀 잤어. 뭐 어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신의 시간, 계획, 수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불쾌함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74세의 장 씨는 최근 지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삶의 활력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인 윤 씨가 자주 연락을 해와 같이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장 씨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날 윤 씨는 30분 늦게 나타났고 다음 날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오늘은 그냥 누워있고 싶더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후에도 운동 약속을 계속 어겼고 장 씨가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면 항상 귀찮다, 힘들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장 씨가 아끼는 취미인 수채화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하자 윤 씨는 그 나이에 그림이 무슨 소용이냐, 돈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해라며 비웃었습니다. 장 씨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 그림 도구를 손에서 놓고 며칠을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 씨는 윤 씨와의 만남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윤 씨와의 연락을 줄이고 자신만의 생활을 다시 복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장 씨는 다시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공원 걷기도 혼자 꾸준히 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게으른 친구와 어울리면 어느새 내 생활도 무너진다. 그들은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사람이다. 장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친구는 단순히 행동이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곧 당신의 삶을 깎아내리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삶은 점점 줄어드는 시계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전염됩니다. 그들의 무기력이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기 전에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언제나 불만을 토로하고 세상과 자신에게 불평하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놓치게 됩니다. 가난한 친구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 세상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그들의 불행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삶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삶에 대한 희망을 점점 희미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친구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계속해서 물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돈에 대해 불평하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도움을 받아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점차적으로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70대 초반의 김 씨는 오래된 친구인 박 씨와 오랜 시간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박 씨가 점점 더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끊임없이 자신이 힘든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자주 우울해했으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며 매일같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고 넌 여전히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불평은 점점 더 심해졌고 김 씨는 점차 그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박 씨와 만나면 항상 우울하고 피곤한 기분이 들었고 더 이상 박 씨와의 대화를 즐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김 씨의 마음까지 잠시 개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박 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박 씨와 거리를 두고 나서 그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활기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씨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불필요한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결국 우리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그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항상 돈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그들의 대화에 등장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마저 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재정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돈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가난한 친구는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불평만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돈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걱정에 휘말리게 되며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한 친구와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경제적인 불안정을 공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점차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며 돈이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무겁고 반복적으로 돈에 관한 불안감을 전파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며 심지어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 우리는 점차 자아를 잃고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더 소비적이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박 씨는 예전부터 가까운 친구인 김 씨와 자주 만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김 씨가 늘 돈에 대해 이야기하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계속해서 불안감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종종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박 씨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를 하던 박 씨는 점차 자신도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김 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김 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정말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자신도 점점 더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재정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 씨의 불안감을 전파받아 자신도 모르게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믿게 된 박 씨는 생활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김 씨와의 만남을 줄이고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고 재정적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신적으로도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친구는 발전적인 대화보다 비관적인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한 철저한 생존 전략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친구 하나가 당신의 삶을 서서히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친구 중 상당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비관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희망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즉시 무모한 헛꿈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불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이나 도전을 이야기하면 그 나이에 무슨 계획이냐 해봐야 소용없다며 발목을 잡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조용히 꺾고 자신이 가진 어두운 시각을 마치 진실처럼 포장해 들려줍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희망도 도전도 변화도 없습니다. 오직 불행의 되풀이와 운명의 탓만 가득합니다. 이런 대화를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엔 듣는 척만 하던 당신도 언젠가는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어느샌가 똑같은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꺼려합니다.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같은 말로 현실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그들이 만든 틀일 뿐 당신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틀에 당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희망을 조롱하고 새로운 도전을 무시하며 당신의 성취조차 시기와 냉소로 감싸버립니다. 비관적인 대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처럼 퍼져나가 당신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삶에 대한 기대를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뭔가 해보자는 마음 대신 뭘 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도 모르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으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70세의 정 씨는 오랜 친구인 최 씨와 매주 두세 번씩 만나 커피도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그림을 배워 전시회를 준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만날 때마다 그 나이에 뭐 하러 그림을 그리냐, 전시회 해봐야 누가 오냐며 비꼬듯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정 씨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무의미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대화 중에도 항상 자신의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언제나 어차피 잘 될 리 없다는 식의 결론이 따라왔고 정 씨가 무슨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최 씨는 늘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손수 만든 엽서를 선물하자 이런 걸 누가 사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말에 정 씨는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 엽서 만들기를 멈췄습니다. 그저 친구의 말 한마디에 그가 아끼던 취미와 열정이 꺾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정 씨는 전시회를 앞두고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만난 최 씨는 전시회 날에 비 오는 거 보니 운도 없네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 씨는 자신이 왜 이토록 지치고 무기력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최 씨와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엽서를 만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국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열렸고 정 씨는 다시 자신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을 경우 현명하게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절박한 생존의 원칙입니다. 노년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주변의 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지만 현실 앞에선 그 사랑도 종종 외면당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재산을 자기 몫처럼 생각하며 부모가 늙자마자 관심을 거두는 자식도 있습니다. 믿고 맡긴 재산이 오히려 부모의 설 자리를 빼앗는 잔인한 무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럽지만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빼앗긴 채 늙어가는 건 더 끔찍한 비극입니다. 남은 노후를 기대하며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긴 순간부터 시작되는 냉대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식들은 이미 다 받았으니 이제 부모 책임도 끝났다는 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노후 자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삶의 밑바닥을 향해 걸어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며 선택권을 쥐는 무기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요양보호인을 부를 때도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필요한 건 바로 그 자금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관계는 바뀝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삶에 대한 의지마저 꺾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쓰기 위해 있는 것이고 내 노후를 위해 모은 자산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써야 진짜 잘 산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세가 아니라 노년의 자존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갈지, 방문 간호를 받을지, 식사를 시켜 먹을지 전부 돈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이 쥐고 있다면 그 결정권도 남의 몫이 됩니다. 그것은 노년이 아닌 감금입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외동아들과 함께 살기로 하며 집과 예금 전부를 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아들의 부탁이었고 어차피 자기 재산이니 믿었습니다. 처음엔 잘 지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눈치를 주었고 아들은 엄마, 이제 애들 학원비도 많고 라며 생활비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하루에 2끼만 챙겨 먹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려 했지만 택시비가 아까워 걸어가다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딸처럼 지내던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고 어렵게 법적 소송을 거쳐 집 일부와 예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작은 원룸으로 옮겨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건강관리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웃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밥 먹고 병원 가고 가끔 친구 만나 커피 마실 수 있는 이 자유가 인생 최고의 사치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전부 주고 고개 숙이는 삶보다는 내 손에 돈 쥐고 당당하게 늙는 삶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걸 김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증여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순간일 수 있지만 재산은 평생의 결과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보여도 재산 앞에서는 본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평생 땀 흘려 만든 인생의 결실이며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 중요한 자산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넘기는 순간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눈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엔 참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재산을 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예금을 나눠주고 상속을 미리 정리한 후부터 자식의 태도가 차가워졌다고 말합니다. 손주를 데리고 자주 오던 며느리가 발길을 끊고 전화 자주 하던 아들이 점점 무뚝뚝해지고
결국 부모는 집안에서 조용히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재산은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신뢰의 결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 인생의 권한이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결정해야 할 권리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일찍, 너무 감정적으로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열과 존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어차피 다 줄 건데 지금 주는 게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은 자식에게는 완료가 되고 부모에게는 소외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난 뒤 연락이 끊긴 자식들, 병원 한번 데려가지 않는 가족들, 결국 요양시설에서 쓸쓸히 눈을 감는 어르신들의 사연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증여는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세무사,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윤정희 할머니는 76세입니다. 3남매를 두었고 막내 아들이 가장 속 깊고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윤 할머니는 막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들 중 가장 늦게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미리 막내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 근처에 살면서도 연락이 줄었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에도 바쁘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윤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혼자 병원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렇게 혼자였을까? 결국 윤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와 친해져 동네에서 함께 병원도 가고 장도 보고 반찬도 나눠 먹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희 언니, 아파트는 왜 그렇게 일찍 넘겼어? 그 순간 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성급했다고 느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재산은 손에 꼭 쥐고 살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눠줄 거야.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약속하자. 죽기 전까지 재산은 손에 쥐고 살자고. 웃음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은 미련 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현명하게 사는 진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내 건강과 돌봄을 위한 비용은 미리 떼어두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노년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느 날 넘어지며 시작되고 다음 날부터 병원이 일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병명들이 쏟아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간병인도 못 부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롭고 차가운 상황에서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내가 미리 준비한 건강자금입니다. 노년에 자식이 있다고 안심하는 건 환상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직장에 치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 돌봄은 늘 후순위로 밀립니다. 효도는 말뿐이고 현실에서는 나중에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때 병원비 한번 나올 돈조차 없다면 당신은 누구도 부를 수 없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누워서 후회만 남게 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곧 선택의 자유입니다. 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건강검진이든 한 번 더 나를 살릴 수 있는 결정은 결국 비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은커녕 굴욕만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려야 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며 심지어 무시당하는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워있는 내 옆에서 물 한 컵 떠줄 사람도 없는 상황, 돈을 미리 떼어두지 않았다면 내 몸은 고통 속에 방치됩니다.
간병인을 부르려 해도 하루에 몇만 원씩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했다가 이번 달 카드값이 많아서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순간 그 고통은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이고 간병비와 병원비를 위한 예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정기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고 아플 경우를 대비한 병원 이동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어떤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둬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나를 살립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오순례 할머니는 올해 82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 없이 세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3남매 모두 장성했고 결혼도 했지만 누구 하나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할머니는 70세가 되던 해 모든 예금 중 일부를 따로 빼어 건강돌봄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선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지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내가 나를 지켜야지. 실제로 2년 전 오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결국 간병인 도움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건강돌봄 계좌에서 비용을 꺼내 간병인을 불렀고 필요한 약과 식사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자식 없으면 이렇게 못 버티시는데 대단하세요. 그 말에 오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은 이 계좌야. 내가 키운 유일한 자식. 지금도 오할머니는 아프지 않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내일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이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 건강과 돌봄을 위한 돈을 미리 떼어두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진짜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유언장으로 가족 갈등을 미리 막는 준비 방법입니다. 유언장으로 가족 갈등을 미리 막는 준비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형제 간의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평생 우애좋던 남매가 유산을 놓고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손주들 앞에서 소리 지르며 싸우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은 단 하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자식들이 알아서 잘 나누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땐 효자 같던 자식도 막상 돈이 걸리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평생 동생을 챙기던 형이 유산 앞에선 내가 장남인데 왜 반반이냐고 소리치고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는 갑자기 앞에 나서서 우리 쪽은 손해를 봤다며 따지고 드는 모습은 너무도 흔한 현실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욕심대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뜻은 왜곡되고 남겨진 유산은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조각나고 형제라는 이름은 이기심으로 변질됩니다. 가장 평화롭게 떠나야 할 순간이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기는 지침서이며 부모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식들이 다툴 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남김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랑의 마무리이자 책임의 표현입니다. 특히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메모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무효 처리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재산 분배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종숙 할머니는 올해 84세입니다. 그녀는 아파트 2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겉보기엔 유산 분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전 이웃의 유산 싸움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큰딸에겐 살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겐 예금을, 막내딸에겐 자신이 거주하던 작은 집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도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평생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살아왔고 나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문장이 인상 깊게 담겼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공증하고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자식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평소 말이 없던 막내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다 생각하고 준비하신 거네요. 감사해요.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단 한 번도 유산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언장 덕분에 어머니의 뜻을 다시 새기며 서로에게 더 잘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종숙 할머니의 유언장은 동네 노인정에서 가장 현명한 마지막 선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남을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미움이 아닌 감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유언장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노년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기와 착취로부터 나를 지키는 금융 지식 갖추는 방법입니다. 사기와 착취로부터 나를 지키는 금융 지식 갖추는 방법입니다. 노년은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평온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눈물 위에 밥을 짓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가로채며 웃음을 짓습니다. 자식도 모시지 않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아무런 금융 지식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 사기는 해마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직접 집을 찾아와 가머니설로 속입니다. 국민연금이 더 나올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게 장례비를 미리 준비하라는 말로 접근해 통장 비밀번호를 받아내거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상품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자식의 무관심 속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챙기지 않는 자식은 많고 그 틈을 파고드는 사기꾼은 더욱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사라지는 일도 일상입니다. 한 번 속으면 모든 걸 잃고 그 뒤에는 오직 후회와 눈물만 남습니다. 노년에는 철저하게 방어적인 금융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통장은 한 개로 단순하게 관리하며 예금과 재산은 꼭 본인 명의로 분산해둬야 합니다. 절대로 비밀번호나 통장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금융 문자 알림은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기관이나 은행의 무료 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정보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친척 따라 무작정 가입하는 보험이나 투자 상품은 피하고 이해되지 않는 조건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돈은 생존이고 자존이고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그걸 남의 손에 쉽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남희 할머니는 78세입니다. 그녀는 한때 친구 소개로 노후 보장형 황금 투자라는 말에 혹해 5천만 원을 한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는 매달 수익이 나온다며 할머니를 설득했고 친절한 직원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까지 찾아와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처음 2달은 이자처럼 소액이 입금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길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에 자책만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김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스마트폰 뱅킹도 배웠습니다. 문자로 오는 보이스피싱도 직접 신고하고 이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조언하는 노인 금융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또래 아주머니가 이런 투자 하나 들어보자고 했을 때 김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 돈, 이젠 내 손에만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고 투자보다 소중한 건 내 평온이야. 그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김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젠 나도 당하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처럼 금융 지식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자식이 나를 모시지 않더라도 나는 내 지식으로 내 돈과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자식이 노인 부모를 간병하는 장수시대. 곱게 늙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외우기 훈련으로 기억력을 유지하는 뇌자극 활동입니다. 외우기 훈련으로 기억력을 유지하는 뇌자극 활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늙고 부모가 더 늙은 시대입니다. 문제는 나이 든 자식이 먼저 치매에 걸리는 일조차 낯설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어느새 70세 자식이 95세 부모의 기저귀를 갈고 정신 잃은 아들의 배변을 받아내며 눈물을 훔치는 부모의 이야기가 뉴스 한 켠에 조용히 실립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의 잔혹한 민낯입니다. 치매는 나이만 먹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왔다 해도 기억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얼굴을 잊고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입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깜빡임에서 옵니다. 약속 시간을 잊고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소함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낯선 표정으로 자식의 이름을 묻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 이후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끔찍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금입니다. 뇌를 자극하고 기억을 훈련하는 작은 습관들이 그 미래를 막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짧은 시나 글귀를 외우는 1, 전화번호 하나를 기억해보는 1,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는 1, 이 모든 게 뇌를 살리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쌓이면 뇌는 점점 활력을 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줄수록 살아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죽고 사용하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단지 암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뇌 속의 회로를 되살리고 기억의 저수지를 깊게 만들며 사고력을 유지시켜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외운 짧은 시 한 줄이 내일의 자존감을 지키고 모레의 인격을 지켜주며 언젠가 올 외로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줄 마지막 줄기가 됩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93세 정일순 할머니는 아직도 아침마다 손글씨로 시 한 편을 적고 외웁니다. 그녀의 아들 김석진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손자까지 본 어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김 씨는 기억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끝을 흐리더니 점점 사람 이름을 헷갈리고 결국 며느리 이름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기 치매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를 간병하게 된 사람이 바로 93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할머니는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너 누구야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눈물로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엄마야. 너 낳은 엄마야.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건 평생이구나.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무너질 수 있었던 건 매일 외우고 적고 읽은 덕분이야. 나도 늙었지만 내 정신은 아직 내가 지켜야 하거든. 그녀는 지금도 매일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말하로 시작하는 시를 외우며 뇌의 힘줄을 다시 묶습니다. 치매라는 괴물 앞에서 외우는 힘 하나로 자신의 정신을 지키고 치매에 걸린 아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 얼굴이 예쁘고 주름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작지만 위대한 노년의 방패입니다. 오늘 외운 시 한 줄이 내일 당신의 이름을 지켜줄 것입니다. 곱게 늙는 방법.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늙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 문턱을 줄이고 약 봉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접하는 밥상에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생명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식단을 놓치고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채소와 과일을 점점 멀리합니다. 그 결과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이르는 끔찍한 병들의 행렬입니다. 노인이 된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간병하는 장수시대에 무너지는 건 다리보다 위장이고 눈보다 혈관이며 말보다 혈당입니다. 나이 70 먹은 자식이 당뇨로 시력을 잃고 90 넘은 부모가 자식의 인슐린 주사를 놓는 기막힌 현실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무너짐의 출발은 하나같이 염분과 기름, 단맛에 찌든 식습관입니다. 채소는 몸을 청소하고 과일은 생명을 세척합니다. 신선한 채소는 노인의 장을 부드럽게 비워주고 혈관을 깨끗이 씻어주며 변비와 고혈압,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당과 항산화 성분은 뇌를 지켜주고 피부를 살리고 면역을 올려줍니다. 이 둘이 하루의 식단에 고정으로 올라오는 삶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삶은 결국 몇 년 후 전혀 다른 모습의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입맛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진 입은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이 맛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입이 병든 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대변이 시원해지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입맛은 늙어도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채소와 과일을 받아들이는 몸은 반드시 답을 줍니다. 노년에는 약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몇 끼마다 2가지 이상의 채소를 곁들이고 하루 한 번은 계절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의 기초 체력이 완성됩니다. 이 습관 하나로 뇌 건강, 심혈관 건강, 대사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이 바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91세 박윤자 할머니는 지금도 눈이 맑고 허리도 꼿꼿하며 혼자 버스를 타고 장에 갑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로 시작하는 식단입니다. 그녀는 30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식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육류는 줄이고 채소 반찬을 기본으로 하고 과일은 간식처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딸 김하순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런데 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3가지를 모두 앓고 있고 하루에 약을 6가지나 먹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할머니는 약 한 알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딸의 병원 예약을 챙기고 반찬까지 싸서 보내줍니다. 어느 날 딸 김하순 씨가 속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운도 좋고 무릎도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때 박 할머니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넌 젊어서 고기만 먹고 과일은 사치라며 안 먹었잖아. 나는 사과 한 조각이라도 매일 먹었고 나물 한 접시라도 내 손으로 무쳐 먹었어. 건강은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키는 거야. 그날 이후 김하순 씨는 엄마의 말을 듣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약 하나를 줄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늘도 딸을 위해 오이 무침과 삶은 브로콜리를 싸주며 말합니다. 약 먹는 것보다 채소 먹는 게 훨씬 싸고 훨씬 낫다. 노인이 자식을 간병하는 세상, 그것은 식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먹는 채소 한 접시, 과일 한 조각이 10년 후 누가 누구를 간병할지를 결정합니다. 곱게 늙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 밥상 위에 있습니다. 곱게 늙는 방법, 3번째는 근력 운동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0대 자식이 90대 부모의 기저귀를 갈고 60대 딸이 85세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가는 장면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노인. 자식들조차 이미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른 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둘 다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이 유일한 답이 되어버리는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근력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노년을 버티는 생명선입니다. 근육이 있는 노인은 혼자 일어나고 혼자 걷고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사라진 노인은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4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70세가 되면 절반 가까운 근육이 사라져 있고 이미 몸은 넘어지기 직전까지 약해져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누워만 지내다 폐렴이 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근육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약은 근육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병원도 근육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것만이 근육을 살립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벽을 짚고 스쿼트하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물통 들기 같은 일상 속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다리 힘이 달라지고 한 달만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그 변화가 결국 병원을 멀리하게 하고 간병인을 부르지 않게 하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곧 근육입니다. 혼자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유연함,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다리 힘, 물건을 들고 장을 볼 수 있는 팔의 힘. 이것이 늙어서도 사람답게 사는 조건입니다. 남들보다 멋져 보이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한 운동입니다. 내 몸을 내가 끝까지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근육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늙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충북 충주에 사는 88세 이춘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여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하고 김장철이면 혼자 김치통을 옮기며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그녀가 70세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야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당시 병원에서 앞으로는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평생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젠 뭘 못 들고 산단 말이냐는 생각에 바로 다음 날부터 공원 철봉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이 덜덜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5분씩 10분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춘자 할머니는 80세 생일에 윗몸 일으키기를 20회 성공했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의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딸 66세 박정임 씨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졌을 때였습니다. 이춘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함께 다녔고 약도 챙기고 밥도 차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딸 간병하는 세상이라더니 이건 진짜네요. 이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프기 싫어서 운동했어. 근데 그게 내 자식을 도울 힘이 될 줄은 몰랐지. 늙어서도 자식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지금도 그녀는 매일 새벽 공원에서 스쿼트를 30개씩 하며 하루를 엽니다. 근력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복지제도보다, 의사보다 먼저 내 몸을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몸은 내 근육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오늘 지금 앉았다 일어나는 그 한 번의 결심에서 만들어집니다. 곱게 늙는 방법. 네 번째는 웃음을 자주 짓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웃음을 자주 짓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기막힌 장수시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태도입니다. 우울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뇌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활력은 사라지고 면역은 떨어지며 근육도 기억력도 줄줄이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아침에 미소 한 번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심장은 안정되고 장기들은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내장 마사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우울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웃음을 잊고 삽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고 몸은 아프고 자식은 바쁘고 세상은 낯설어지며 입꼬리는 자연스레 내려갑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얼굴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웃음을 잃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뇌는 나는 불행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치매 발병률은 높아지고 작은 통증에도 더 민감해지며 삶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반면 웃음을 자주 짓는 노인은 뇌회로가 더 많이 연결되어 뇌세포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번 이상 웃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고 웃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웃고, TV를 보며 웃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아, 맛있다며 웃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웃음은 결국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뇌와 몸을 살립니다. 표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실입니다. 웃음은 인간관계에서도 절대적입니다. 찡그린 얼굴로 모임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피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사람 복입니다. 사람 복을 만드는 건 웃음입니다. 웃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고 웃는 사람 곁에는 도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웃는 노인은 늙어도 외롭지 않고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병들어도 버텨냅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87세 조영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웃음 대장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실버 요가반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 곁에 앉고 싶어하고 모임에도 그녀가 없으면 분위기가 싱겁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아들 김춘석 씨가 68세에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있는 현실에 조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도 웃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아드님 상태가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조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웃어야죠. 내가 울면 아들도 무너지잖아요. 그녀는 지금도 아들의 이름을 매일 5번씩 크게 부릅니다. 춘서가 오늘 날씨 좋다 웃자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에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주고 손을 잡고 깔깔 웃으며 TV를 봅니다. 그 덕분인지 김 씨는 치매 진행이 느려졌고 아직도 어머니를 정확히 기억하며 우리 엄마는 참 웃기는 여자야라고 농담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조 할머니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결? 그냥 웃어요. 웃으면 내가 살고 웃으면 자식도 살고 웃으면 병도 도망가요. 그렇게 말하며 또 호 웃는 그 얼굴은 주름 하나하나가 빛나 보입니다. 늙어도 곱게 늙는 사람은 웃는 사람입니다. 기운이 없을수록 웃어야 하고 아플수록 웃어야 하며 외로울수록 더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얼굴의 화장이 아니라 인생의 생명줄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웃어보는 그 3초가 내일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곱게 늙는 방법 5번째는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뇌 활성화 습관입니다.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뇌 활성화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70이고 부모가 95인 시대, 그 중에서도 자식이 먼저 치매에 걸려 부모가 간병하는 기막힌 현실이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늙어갈 수 있고 누구든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뇌를 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음악입니다. 특히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습관은 뇌세포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되살리는 두뇌 생명줄입니다.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뇌는 감각과 감정, 기억과 언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때 따라 부르면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고 가사를 기억하려는 과정에서 해마가 작동하며 멜로디와 리듬을 익히는 과정에서 좌우뇌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이처럼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활동은 두뇌 전체를 깨우는 고도의 인지 활동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썩는다는 점입니다. 3일간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멈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뇌는 아무리 약을 써도 살아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런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옛 노래는 과거의 기억을 끌어올리며 잊고 있던 감정과 얼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에게 가장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은 노래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라는 멜로디 한 줄에 눈을 반짝이며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건 단순히 가사를 기억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삶의 조각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잊었던 자아를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루에 딱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고 점심 후 창가에서 흥얼거리고 저녁엔 손주에게 불러주며 웃음을 나누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뇌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결국은 삶을 살립니다. 노래는 돈도 시간도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90세 오인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첫 번째 할 일이 노래 틀기입니다. TV보다 신문보다 먼저 전축에 CD를 올립니다. 첫 곡은 늘 돌아와요 부산항에입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벌써 그녀의 표정은 밝아지고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아들 김진호 씨가 67세로 이미 경도인 지장의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김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퇴직 후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졌고 점점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편함 번호를 잊었고 나중엔 아내의 생일도 잊었습니다. 그때 오인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음악으로 살리자. 매일 한 곡씩 같이 듣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김 씨도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이야를 부르며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어머니와 마주보고 웃었고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금도 오할머니는 매일 아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주말이면 가족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손주들까지 모아놓고 콘서트를 엽니다. 그때마다 김 씨는 정확한 가사보다 더 또렷한 눈빛으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부를 때 오할머니는 눈물이 납니다. 아직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요. 노래는 뇌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결국 가족을 살립니다. 늙어도 곱게 늙는 사람은 흥얼거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는 나를 잊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고 가장 즐거운 운동입니다. 오늘 한 곡, 그 한 줄의 멜로디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가 노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뇌출혈을 부르고 위장을 썩게 만들며 당신을 병원 침대에 눕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습관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치명적으로 몸이 망가뜨리는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달고 기름진 음식을 매일 먹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땐 먹고 나서 뛰면 해결되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그대로 내 몸의 독으로 쌓입니다. 단맛은 혀에는 달콤하지만 혈관에는 독처럼 스며들고 기름진 음식은 입에는 고소하지만 장기에는 서서히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런 음식을 매일같이 섭취하면 몸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멀쩡한 상태로 노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매일이라는 습관입니다. 특별한 날에 한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집어드는 도넛 한 조각, 식후에 꼭 먹는 달달한 과자, 한 봉지 국물 위에 기름이 동동 뜬 고깃국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반복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혈관질환, 심장병, 뇌졸중까지 하나라도 무섭지만 이들은 절대 단독으로 오지 않고 함께 몰려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노년기의 단맛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해 행복하다는 착각을 주지만 사실상 그 행복은 거짓입니다. 짧은 쾌락을 주는 대신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만성 염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고기 반, 튀김 반인 식탁은 처음엔 풍요로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약봉지 반, 병원 반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극심한 저항이 온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단맛과 기름에 길들여져 있고 맛없는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밥 대신 링거를 맞고
약 대신 주사로 연명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단은 단순히 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중독성이 강해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계속 먹는 이 한 끼가 내 심장을 공격하고 내 혈관을 막고 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늙어서도 나를 지키는 식사는 밍밍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건 내 입이 아니라 병균을 살찌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의 이재호 어르신은 먹는 게 낙이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삼겹살은 무조건 기름기 있는 쪽으로, 커피는 설탕, 3스푼의 프림 듬뿍, 간식으로는 도넛과 팥빵이 필수였습니다. 주변에서 건강 걱정하면 살다 보면 죽기도 하지, 먹고 죽는 게 낫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숨이 차서 119에 실려간 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입니다. 그제야 이 어르신은 식습관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은 기름과 설탕에 익숙해져 있어서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밍밍한 죽을 먹을 때면 고기 생각이 간절했고, 디저트 대신 사과를 먹을 땐 왠지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다시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고는 그날 밤 극심한 속쓰림에 응급실을 또 찾았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회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르신은 본격적으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딸이 대신 도시락을 싸주고 손주가 간식을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야 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입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구마가 단 음식이 되었고 생선구이에 레몬 뿌려 먹는 게 고급 식사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재호 어르신은 말합니다. 먹고 죽자던 내가 지금은 살고 싶어 젓가락질을 조심히 한다니까? 건강한 음식이 진짜 힘이 되더라고. 그의 식탁은 이제 기름기 대신 웃음이 떠 있고 당 대신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걸로 버틴다며 아침마다 따뜻한 현미죽 한 그릇을 꼭 챙겨 먹습니다. 노년의 맛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입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병은 평생을 끌고 갑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나를 달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속도를 앞당기는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식탁을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처방 없이 건강보조제를 남용하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시작된 작은 알약 한 알이 어느새 식사보다 많아지고 약통이 밥상보다 커지는 순간 건강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제품, 이웃이 추천한 약, 인터넷 후기만 보고 사들인 보조제들이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지만 그 안에는 복합성분, 부작용, 상호작용이라는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보조제는 이름만 건강이지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과도해도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비타민, 오메가3, 홍삼, 루테인, 칼슘, 유산균 하나하나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몸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아무 확인 없이 건강보조제를 함께 먹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약은 끊어도 보조제는 계속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노인들이 많습니다. 처방약은 불안해서 끊으면서 홍보로 포장된 보조제는 더 많이, 더 자주 먹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의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그 정보를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 상태가 악화되고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먹고 있던 보조제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건강보조제는 보조일 뿐 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된 치료수단처럼 여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통기한도 확인하지 않고 먹거나 이웃이 먹다 남은 걸 받아먹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양을 스스로 조절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단순한 착각이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은 지식 없이 지킬 수 없습니다. 정보 없이 맹목적으로 먹는 건강보조제는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위험을 위한 도박입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약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먹는 모든 보조제는 언제든 건강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먹을수록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피로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까지 겹쳐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무분별한 섭취 때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9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주변에서 건강보조제 박사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합비타민 하나를, 눈에 좋다는 루테인, 뼈에 좋다는 칼슘, 혈액순환에 좋다는 오메가3, 피로회복에 좋다는 홍삼 캡슐까지 먹는 데만 10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식사보다 먼저 챙긴 것이 보조제였습니다. 할머니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졌고, 그래서 더 다양한 보조제를 인터넷에서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계속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고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여러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가 할머니의 복용 습관을 꼼꼼히 물었고 그제야 할머니는 수첩에 적어놓은 보조제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약이 아니라 거의 화학 실험 수준이에요. 서로 충돌하는 성분도 많고 간이 그걸 감당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할머니는 복용 중이던 보조제를 대부분 정리하고 의사의 상담하에 필요한 한두 가지로만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대신 매일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고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약을 줄였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고 위장도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전에는 보조제에 중독돼 있었던 것 같아요. 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동네 친구들에게도 조언합니다.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먹지 마. 그게 오히려 몸버려. 실제로 친구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조제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보조제는 줄어드는 것이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덜 먹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만큼만 전문가와 상의해서 섭취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는 약통이 아닌 나의 생활 습관이 건강을 말해주는 시대입니다. 맹목적인 보조제 사랑은 건강을 갉아먹는 사랑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진짜 건강 습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통증을 참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괜찮겠지, 좀 지나면 낫겠지라는 말로 시작된 방심은 때로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채 버티고 참다 보면 몸은 더 이상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뻐근함이라 여겼던 통증이 어느 날 갑자기 마비로 이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통증에 익숙합니다. 관절이 아프면 나이 탓, 허리가 아프면 노동 탓, 배가 아프면 체한 걸로 넘기며 병원 대신 이불 속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심함이 병을 키웁니다. 무릎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고 등 통증은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으며 두통은 뇌혈관이 막히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냈지만 무시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문제는 통증이 익숙함으로 덮인다는 점입니다. 자주 아프다 보면 아픈 것도 일상처럼 느껴지고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 괜찮아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그 사이에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진통제를 반복해 먹으며 넘기다 보면 병의 본질은 감춰지고 나중에 병원을 찾을 땐 이미 수술도 힘든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나이 들수록 경고는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확인하고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변에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이 통증을 가볍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통증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늙으면 아픈 게 정상이라는 말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악성 암처럼 퍼집니다. 참고 넘긴 병은 병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통증은 절대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2세의 박재분 할머니는 한 달 넘게 어깨가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 생각했고 며칠 찜질하고 파스를 붙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딸이 병원 가보자고 해도 이 정도로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에 치료받았으면 간단한 물리치료로 끝났을 텐데 지금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제야 박 할머니는 통증을 참고 넘긴 것을 후회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고 일상생활 복귀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박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야야, 어디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 참고 버티는 건 바보짓이더라. 나처럼 되기 싫으면 절대 참지 마라.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진짜야, 이젠 약도 밥보다 많이 먹는다니까? 지금도 박 할머니는 팔을 천천히 돌리며 운동을 합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만 갔어도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합니다. 경험을 통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통증을 참는 건 강함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늦게 가는 병원은 치료가 아니라 후회만 남깁니다. 노년의 몸은 이미 많은 걸 견뎌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통증은 내일의 생명을 지키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면 지금 병원 가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노년에 치명적으로 몸이 망가뜨리는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식사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땐 밥을 빨리 먹는 게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몇 분 만에 한 끼를 해치우는 것이 생활이었고 그 습관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건강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음식을 씹는 시간 없이 꿀꺽 삼키듯 먹는 행동은 소화기계 전체에 과부하를 주고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떨어지고 장기의 반응 속도는 느려지며 위는 쉽게 자극을 받고 상처 입습니다. 그런데도 빠르게 먹는 습관을 반복하면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장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치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음식을 먹은 후 20분이 지나야 배가 불렀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식사를 510분 안에 끝내버리면 몸은 이미 충분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뇌는 아직 배고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과식으로 이어지고 체중 증가, 혈당 급등, 고지혈증으로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식사를 빠르게 하는 습관은 노년기에 특히 더 위험합니다. 씹는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하게 먹다 보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 위험도 커집니다. 이 질환은 노인 사망 원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단 한 끼의 빠른 식사가 인생을 단축시킬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음식을 빠르게 먹는 사람은 제대로 된 영양 흡수도 어렵습니다. 잘게 씹지 않은 음식은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며 결국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빨리 먹는 순간 헛밥이 됩니다. 영양도 못 챙기고 위장만 괴롭히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경북 경주에 사는 75세의 이춘재 어르신은 밥은 전투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군대처럼 5분 만에 밥상을 비우는 습관이 있었고 나이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좀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해도 늙었으면 빨리 먹고 움직여야지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나서 가슴이 꽉 막히는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위식도 역류 증상이 심해져 기도가 자극을 받아 숨 쉬는 데까지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 내벽도 심하게 헐어 있었고 식사 습관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잘 믿지 않았던 이 어르신도 퇴원 후 식사 중 갑자기 기침을 하다 음식이 걸려 곤욕을 치른 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먹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10번씩 꼭꼭 씹기,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기, 식사 시간 20분 이상 확보하기 같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치도록 답답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속이 편해졌고 위 통증도 줄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우리랑 비슷해졌어요 라며 웃었고
아들은 이제야 제대로 식사하는 모습 같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어르신은 요즘 친구들 모임에서도 꼭 말합니다. 야야, 밥 빨리 먹지 마라. 천천히 씹는 게 진짜 오래 사는 비결이더라. 빠른 식사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밥을 천천히 정성껏 먹는 일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밥상 위에서 흘러갑니다. 그 밥상 앞에서만큼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씹는 한 번의 시간이 여러분의 수명을 하루 더 늘려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의 속도를 늦추는 습관,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5번째 나쁜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깨우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나 움직이는 행동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밤새 굳은 관절, 느려진 혈류, 떨어진 혈압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감소하고 심장에 부담이 가해져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원래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움직여야 살겠더라라고 말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곧 쓰러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부엌으로, 세탁기로 직행하는 습관은 뇌졸중, 심근경색, 현기증, 실신,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심한 경우는 아침에 눈을 뜨고 단 몇 분 사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고 난 후 혈압이 가장 낮아지고 혈류순환도 느려지며 뇌와 심장이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는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뒤 최소 5분간은 목, 팔, 다리, 허리를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천천히 깨워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바로 일어나 움직이는 건 스스로 뇌를 흔들고 심장을 압박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이 습관은 더욱 위험합니다. 자칫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거나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로 심장이 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찾아옵니다.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은 신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보내야 하루가 건강하게 시작됩니다. 단 몇 분의 여유가 낙상을 막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며 생명을 지켜줍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는 건 건강한 게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몸은 이미 변화했고 그 변화에 맞춰 생활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노후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71세의 김용찬 어르신은 늘 새벽 오시면 알람도 없이 벌떡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주 도시락을 챙기고 마당 정리까지 끝내고 나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은 그걸 부지런함이라 생각했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진짜 부지런하시다며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욕실로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벽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고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었지만 저혈압과 순간적인 혈류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후 김 어르신은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5분간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숨을 고르며 발끝부터 손끝까지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앉아서 다시 23분을 보낸 뒤 일어섭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요즘 김 어르신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야,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건 멋있는 게 아니고 미련한 짓이더라. 천천히 움직여야 오래 산다. 그 말에 친구들도 한 명씩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후 모임에선 아침 루틴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함이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함이 생명을 지킵니다. 노년의 아침은 속도가 아니라 여유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깨어나기 전 먼저 마음부터 깨어나는 하루. 그단 몇 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